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비엔나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이 비엔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건물은요.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 벨베데레 궁과 이 베르사유 궁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시 재개발, 이 공정과 타협의 산물이었던 이 오스트리아의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오스트리아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 뒤에 이 도시 재개발의 목표,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 구도심부터 시작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좁고 기다란 길들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는 이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오스트리아 구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로의 도시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은 12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스테판 대성당과 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 성당 첨탑의 높이는 무려 136m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스트리아 어디에서도 이 스테판 대성당의 첨탑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이 슈테판 대성당의 이 첨탑을 찾아보시면 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슈테판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이 슈테판 대성당과 광장은요, 이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 속에서 영원히 헤매지는 않도록 도심 어디에서나 보이는 방향타이자 돛대처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이런저런 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갈라지는 곳이기도 하죠. 한때 터키군과 독일군, 소련군 등으로부터 폭격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되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터키군은요, 오스만 투르크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군. 여러분들이 이 소련이라는 표현을 요 근래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군대, 다시 말하면 이 소련 그 군대를 이 소련군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군이 맞겠죠. 슈테판 대성당의 이 안에 이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벨베데레 궁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구도심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한 15분 정도 걸어 나가면 곧바로 이 벨베데레 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 사실상 베르사유 궁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화창한 날에는요, 이 벨베데레 궁에서 비엔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정원은 도미니크 지라드의 작품으로 이 정원을 감독한 이 정원사가 바로 도미니크 지라드입니다. 이 도미니크 지라드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 속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프랑스 사람이기도 하죠.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앙드레 르노트르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르노트르를 도와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태양의 신 아폴론이 석양볕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ним프 정령에 둘러싸여 이 휴식을 취하는 그로토. 이 그로토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원 같은 곳에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동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휴식을 취하는 그로토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태양의 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실상 베르사유 궁을 축조했던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라드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똑같이 연못을 만들고 그로토를 설치했던 것이죠. 예, 이 벨베데레 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대한 축선입니다. 예,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라드는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에도 무한대를 향해 달리는 거대한 축선을 도입합니다. 예, 베르사유 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이 파리를 하면서 베르사유 궁을 같이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베르사유는 뺐었어요. 가운데 넓은 길 하나와 좌우에 자리 잡은 길 두 개가 있죠. 예, 이 중앙 축선이고요. 양가로 또 다른 축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길이 구도심을 향해 질주할 것처럼 내달리는 모습이죠. 이 길들 사이에 널따란 장방형의 공간에는 관목들이 기하적 패턴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길의 가장자리로는요, 이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원뿔 모양으로 각을 잡고 서 있죠. 마치 군인들처럼요. 이 시원스럽게 그리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길의 끝자락에는 슈테판 대성당의 첨탑이 초점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이 베르사유 궁과 벨베데레 궁의 정원은요, 이 파리와 비엔나의 구도심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중세의 파리나 비엔나는 궁중 의식을 거행하기엔 답답한 공간이었죠.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고 싶어도 폭도 좁고 길도 쉴 새 없이 이리저리 구분 관계로 모양새가 안 납니다. 도시 외곽의 정원이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죠. 무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원의 거대한 축들로 질서를 잡은 새로운 공간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중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무한 권력을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정원인 것이죠. 예, 링스트라스의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산업혁명과 도시 재개발은 제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도시 재개발은요, 이 비엔나를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합니다. 도시는 항상 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다층의 건물들이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쭉 빈틈없이 들어서 있게 마련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층 건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상 서유럽에서 다층 건물의 시작은 이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이제 시민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이 숙소가 이 집이 부족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다층 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현대식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돌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판자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특히 취약했죠. 우리가 보통 네로 하면 이 로마 대화재를 연상을 하고요. 이 대화재 속에서도 자신의 흥에 맞춰서 이 비파 연주를 한 것으로 이 폭군의 상징으로 비춰져 있죠. 하지만 이 네로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하층민들에게 상당히 사랑받았던 황제였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원로원 측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이 상당히 폭군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평민들은 그가 죽은 뒤에도 거의 100년 이상 동안 이 끊임없이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이 성군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이 평가 내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예, 옆으로 좀 나갔네요.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도시 전체에 쫙 깔리는 통에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범죄행위 또한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 이 사실상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맨체스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 도시화 이전에는 5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조그마한 마을이 100만이 넘는 이 대인구가 운집하는 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들지 않아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죠. 이것은 산업화를 경험한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래도 볼 수가 있었죠. 지금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 링스트라세를 중심으로 한 이 19세기 비엔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요, 이 벨베데레 궁의 정원이 보여주는 공간감이 그 모델이 됩니다. 투시도 기법에 따라 무한대로 내달리는 축을 설정하고 이를 대로로 구체화하는 방식이었죠. 예, 링스트라세 이 도시 재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 성곽 도시였던 비엔나가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따라 폭 최대 450m,
총 연장 5.2km에 이르는 원형띠 형태의 저지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쳐들어올 때 만들어진 이 방어용, 우리 개념으로는 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물길을 연결해서 이 적이 이 성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8세기 후반에 이 가로수가 심어진 이후 공원처럼 이용되었어요. 원래는 방어용 이 해자와 같은 이 저지선이었다면 이제 적들의 침입이 뜸해지고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18세기 후반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이 공원처럼 활용되었던 것이죠. 사실상 군사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19세기 중반에 가서야 재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성 바깥쪽에는 신흥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몰려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이내 성 안과 바깥 사이에는 교류가 왕성해지게 되고요. 방어를 위한 저지선이라는 원형띠의 용도가 소멸해 버립니다. 1683년 오스만 제국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헝가리 지역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였던 것이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4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비엔나 원정길에 나서게 됩니다. 7월 13일에 선발대가 비엔나에 도착하고요. 이 로트링겐 이 대공은 오스만 제국 군이 엄폐물 혹은 군수물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심을 둘러싼 성곽 바깥에 모든 것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전술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던 전술이죠. 이 고구려와 고려군이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마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요, 사실상 이 곡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 적들을 이제 항거하게 되는 그러한 전술을 이 오스트리아 군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청야작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들판을 깨끗이 치워버린다는 뜻이죠. 청야는요. 이런 띠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1848년 혁명이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타협의 산물이 바로 링스트라세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원형의 띠는 다각형 형태의 몇 개의 대로로 정리하고요. 정리된 길들을 따라 시민들을 위한 극장, 도서관, 학교, 공원 같은 이 공공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울러서 의회 역시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게 되죠. 황제와 귀족의 자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길과 공공시설을 연계, 개발한 것이 링스트라세 재개발 사업의 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대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이죠. 비엔나는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수도이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만 해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그리고 브람스 등과 같은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이 무대이기도 합니다. 링스트라세가 완성되었을 때 비엔나는 신구가 맞닿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신, 황제, 귀족으로 대변되는 구질서와 이 시민으로 대변되는 신질서가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만나며 이 서로 이질적인 도시 조직이 접목되자 그야말로 이 비엔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곳은요, 원래는 왕실 마구간으로 사용됐던 공간을 음악의 전당으로 바꿔놓은 이 모습입니다. 이 뮤지엄스 코티어라고 하죠. 이 비엔나의 문화 명소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이 비엔나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관심을 끄고 있는 곳입니다. 이 황실의 마구간과 마차 차고로 쓰였던 곳이죠.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미술 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광장 한가운데는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경우에는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이 황제 중에 이 대표적인 황제가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나름대로 계몽 이 군주로서 이 오스트리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썼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동상양 옆에는요, 이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사 박물관에는 특히 이 100kg이 넘는 토파즈 원석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의 부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결혼식 때 사용했던 보석의 부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등이 소장되어 있죠. 그 옆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은요, 이 브리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농가의 결혼잔치와 바벨탑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동상이고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여제 결혼식 때 활용했던 이 보석 부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토파즈 원석입니다. 이 브리겔의 이 농촌의 결혼이라는 농가의 결혼이라는 그림이죠. 이 옆에는 바벨탑의 이 모습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요, 사실상 이 황제들, 임금들이 이 백성들과 같이 할 기회가 전혀 없죠.
대부분 구중 궁궐 속에 갇혀서 살게 되면서 평민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은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뭐 배는 골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중 화가에게 이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 그림으로, 화풍으로 담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혼식 피로연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궁중 화가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이 결혼식 하는 농가의 이 피로연 모습을 이제 그림, 화풍으로 담게 되죠. 여러분들이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림에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왕들이 이 평민들의 삶이 궁금하기 때문에 뭐 정조임금 같은 경우에는 대장장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김홍도한테 뭐 김홍도야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이 대장장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와 봐라.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여주죠. 아니 이 한여름에 이 불에 저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이 무엇보다도 이 정치라는 것은 이 평민과 이 가까워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죠. 아니 뭐 저런 줄 알았는데 뭐 안 그런다.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이 풍속화라는 것들은요, 대부분 임금들이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림으로 담아오라고 지시한 이 그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슈타트 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타트 파크는요, 비엔나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색 옷을 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동상을 볼 수도 있죠.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루스트 하우스라고 사실상 최초의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9세기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요 근래의 모습입니다. 이 1793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스트 하우스죠. 이 나폴레옹 군대도요, 쉬어갔다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이 비엔나의 전통 음식인 슈니첼과 이 토마토 샐러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슈니첼은 비엔나 사람들이 일요일 점심 때 즐겨 먹는 음식으로 이 적당한 크기의 송아지 고기에다 밀가루, 달걀, 그리고 빵가루 등을 살짝 입혀서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비엔나 슈니첼의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이 쇤부른 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쇤부른 궁의 모습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 여름 궁전으로 쓰였던 곳이 바로 쇤부른 궁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로서
훗날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죠. 총 1440개의 방 가운데 40여 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6살 때 그의 놀라운 음악성을 선보인 거울의 방도 개방되는 방 중에 하나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카를 1세가 재위 2년 만인 1918년에 왕권 포기각서에다 서명을 한 것도 이 거울의 방입니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 그리고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이 슈테판 성당에서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놓인 이 캐런트너 거리는 이 비엔나 최고의 쇼핑가로 차가 없는 보행자 전용 거리이기도 합니다. 좌석의 위치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차이가 아주 크죠. 이 150유로가 넘는 것부터 가장 저렴한 3.5 유로까지 다양합니다. 150유로라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유로면 한 5, 6천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원? 그 정도 금액이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탠딩 티켓은요,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미리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매진됩니다. 티켓은 오페라 하우스 안에 티켓 창구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이 스탠딩 티켓은 왼쪽 창구에 스탠딩 티켓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학생 신분으로 너무 비싼 거를 볼 수가 없을 때는 스탠딩 그 티켓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봤을 때 음악이 안 들린다거나 소음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보이는데도 지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오페라 하우스에 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싸지 않은 스탠딩 티켓을 구입해서 한번 전통 오페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비엔나 중앙묘지 음악가 묘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악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비엔나 중앙묘지의 음악가의 묘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이 대작곡가들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곳이죠. 베토벤, 브람스, 이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비엔나풍의 선술집인 호이리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길을 가다가 계속 걷다 보면 몸이 힘들어지죠. 저녁에는 이런 곳에 한번 들려서 포도주도 마시고 또 혹은 이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술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석회 물질이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 생수를 마시는데 이 생수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차라리 포도주는 그냥 맥주를 마시는 편이 훨씬 더 돈이 절약이 됩니다. 뭐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은 하는 수 없고요. 만약에 술을 약간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물을 마시느니 술을 마시는 게 훨씬 싸게 먹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이 호일이게라는 선술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번 쉬시면서 뭐 음악도 즐기고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 외곽에 이 포도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 호일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포도주만을 파는 술집이기도 하죠.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이 직접 담근 이 포도주와 음식만을 팔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호일이게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명패와 함께 소나무 또는 전나무 묶음이 이 입구에 함께 걸려 있어 일반 술집과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예, 이곳은요, 이 베토벤이 이 작곡을 이곳에서 했다고 해서 이름이 높은 호일이게의 호일이게의 모습입니다. 이 빈 외곽 비엔나 숲 하이리겐 슈타트에 있는 와이너리 겸 이 호일이게 마이너 암 파르플라츠라는 호일이게 모습이죠. 일명 베토벤 하우스로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한 이 곳으로 유명합니다. 예, 다음으로 비엔나 커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모카, 카푸치노, 브라우너, 이 멜랑게 등 30종 이상의 커피를 팔고 있죠. 커피에다 밀크를 넣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사람들은요, 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아누제, 즉 이 아누제라는 말은 커피 타임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누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커피하우스의 모습이고요. 이 비엔나 시내의 전통 커피하우스는 카페 사카와 이 카페 센트로입니다. 이 대표적인 커피로는 우리가 흔히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는 아인슈페너, 그리고 차고 진한 커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생크림을 곁들인 아이스 커피 등이 있죠. 예, 신년 음악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엔나는요, 이 아름다운 왈츠와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도시로 유명하죠. 매년 12월 31일 자정 성 슈테판 성당에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전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새해 아침에는 비엔나 필하모니의 신년 음악회가 역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으로 서곡을 장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텔레비전에 위성으로 중계되어 새해 아침을 경쾌하고 아름다운 비엔나 왈츠로 축복하게 되죠.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요, 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이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그가
궁정무도회 지휘자로 있을 무렵인 1867년에 만든 곡이었죠.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침체 상황에서 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당시 비엔나 남성 합창협회의 지휘자였던 헤르베기 슈트라우스에게 이 작곡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었죠. 이를테면 구원의 음악이었던 셈입니다. 무명 시인이었던 게르네르트가 지은 시에 남성 합창곡으로 작곡된 것이었죠. 이후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과제를 따로 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제가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과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개발이라는 것은 과거의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이 도시재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이것은 사실상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이 이율배반적인 두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도심재개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는 좀 힘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 즉 도시재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두 가치를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목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